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자, 회의관리 2급 모의고사 3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단기 상품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단기 중 매입 금액이 60만원인 경우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느냐? 단, 단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10%이다. 회의관리 2급 할 때 이 문제가 제일 빡셀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힌트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 나와서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그냥 버리고 지나간다. 자, 두 번째, 그냥 찍는다. 그냥 찍으면 되긴 하죠. 근데 세 번째, 일단 풀어는 본다. 저는 제일 현명적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봐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다른 28문제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현명하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해주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단기 매출액이 이제 단서가 돼요. 자, 이거를 기준점으로 봐요. 이거를 비율을 봤을 때 100% 비율로 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냐면은 10%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이거 산식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를 못 푸는 이유가 이 매출 총이익을 찾는 산식을 대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려요, 진짜로. 농담은 진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기준점은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을 100%로 잡고요.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잖아요.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몰라요, 나도.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면은 10%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에서 10 빼면 얼마예요? 매출 총이익 얼마예요? 다시. 자,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 빼면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그렇죠. 9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단기 매출액이 100만원 있으니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했을 때 100%에 10%면 얼마예요?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9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럼 되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어렵지 않죠. 그럼 매출원가는 90만원이 돼요. 그럼 세 번째. 매출원가 90만원인 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찾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비하여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하나를 찾으면 또 하나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초 재고액은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이 얼마냐면은 6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말 재고액을 빼요. 얼마니까 나도 몰라요. 그래서 90만원 나왔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경험의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경험의 차이가. 왜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들은 그냥 가정만 그냥 이렇게 딱 보다가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험의 차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임의의 숫자로 봐요. 임의의 숫자로. 어떻게 보냐면은 매출원가가 9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90만원에서 60만원 빼면은 30만원이 나와요. 30만원. 30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이 30만원을 기초에 30만원 넣어봐요. 그러면은 90만원이고. 그럼 기말지역에 30만원 넣어봐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럼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60만원 나오잖아요. 거기에 90만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0만원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상의 숫자를 더블로 한번 넣어봐요. 그럼 60만원 돼요. 그럼 기초에 6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90만 나오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 넣어봐요. 그냥 아무 숫자 넣어서 그냥 90만원 나오면 돼요. 예, 그것이 나오면 되지. 예,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플러스 60만원 해가지고 120만원이니 거기 30만원 빼면은 매출원가 9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경험의 차이가 이제 나오는 건데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 숫자를 넣어서 90만원이 나오게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몰라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회계관리 2급 때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만 원이라고 치고 기초 상품 재고액 60만 원이잖아요. 어느 게 더 높아요? 기초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매출 원가는 90만 원으로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 비해 30만 원 적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의미죠. 그 뒤에 많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4번 답이 돼요? 아니죠. 매출원가 10만 원 아니고 매출원가 90만 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어느 게 더 많은지 일단 보는 거예요. 아까 답 나왔죠. 뭐예요? 기초가 더 많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랬을 때 기준점이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많았어요? 적었어요? 기초가 더 높으니 기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답 아니죠. 그래서 11번의 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 순서에 대한 원리를 잘 파악을 하시고 문제 요구에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 꼭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기간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이겁니다. 선적지, 노조건, 도착지, 노조건 이거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회계관리에서 배웠어요? 아니죠. 전산회계에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전산회계 먼저 하신 분들은. 회계관리를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3일 인포마이 책에서 배웠겠죠. 자, 봅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선적지 인도조건하고 독착지 인도조건인데 선적지 인도조건과 독착지 인도조건은 첫 번째는 기준점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 돼요. 매입자 기준점이냐 매출자 기준점이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조건의 기준점은 매입자 기준입니다. 도착지 인도조건의 기준점은 매출자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매입은 뭐냐면은 원재료를 매입을 하겠죠. 매출자는 뭐예요? 제품을 매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에서는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조건에 대한 매입자에서는 당연히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조건은 매출하는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재고로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적지 인도조건은 내가 팔았으니 내 손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 매입자 쪽에 재고를 잡아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세무 2급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뭐 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 주면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에서는 그냥 지워 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럼 뭐예요? 선적지 인도조건 내 운송 중이 4만원은 포함시키는 게 맞죠. 근데 선적지 인도조건에 의하여 판매하여 운송 중이 4만원은 뭐예요? 이거는 포함시키지는 않는 거죠. 왜냐? 매입자 기준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착지 인도조건에 의하여 구입하여 운송 중인 4만원은 뭐예요? 이거는 매입자 기준이 아닌 뭐예요? 매출자 기준이니까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도착지 인도조건에 의하여 판매하여 운송 중인 4만원은 판매자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기말 재고액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두 개가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냐면은 12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준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은 매입자 기준,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조건은 매출자 기준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의 자료입니다. 유형자산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아셔야 되죠. 자, 이거 모르면 틀려요. 자,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구축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거 외에도 뭐 소모공구라고 있고 공구와 기구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설 건설이라는 그런 관련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총 9개 계정 과목이거든요. 인데 대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은 이런데 구축물은 사실상 계정 과목 쓰지는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 계정 과목이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기계장치 해당되겠고 구축물 해당되겠고 구축물이 뭐냐면은요, 이거 약간 지하 하수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새 예전에 전기선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선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없죠.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다 매설돼 있죠. 이 전기선이. 물론 뭐 요 유지보수는 딱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거. 밑에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이제 하수도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축물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구축물을 의미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 아니면은 계정 과목 쓸 리는 없고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그럼 이 나머지 거는 뭐예요? 장기 투자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특허권 뭐예요? 그 투자 자산 및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되죠. 그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에요. 참고로. 특허권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특허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4개를 다 합치면은 답이 나와요. 자, 뭐예요? 기계장치, 구축물,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얼마예요? 2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솔직히 전사매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법적인 컨닝으로 그냥 계정 과목에 저거 정도 보면 되지만 근데 이 문제는 필기시험이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비품을 600만원에 구입합니다.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정해법으로 상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용연수는 5년인 걸 알고 있고 잔존가치는 없어요. 정해법으로 상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2025년 4월 1일 300만원에 처분한 경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 말 없어도 월할 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은 문제에 적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적혀있는 경우에도 월할 상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월할 상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틀려요, 문제에서.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이는 뭐냐? 2024년도 1월 1일에 비품에 600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비품으로 처리하겠죠.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5년에 정해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600만원에 나누기 5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만원이 돼요. 그럼 120만원씩 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회계처리 이렇게 해주면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1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120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간접법 처리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로 보아하니 이제 2025년도 4월 1일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처분하냐니까 300만원에 처분합니다. 자,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비품은 비록 가치는 떨어졌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당시에 치드 원가로 해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처분했으면은 내 재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비품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
이렇게 처리하고 차변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처분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만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4월 1일에 처분했을 때 이 3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각 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1년치만큼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아까 1년 처리했을 때 120만원 했잖아요. 120만원에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 제가 처리해요. 어떻게? 4월 1일에 처분했으니 1월, 2월, 3월 3개월치만큼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3개월치만큼 회계 처리하면은 그럼 나누기 1년치 상각을 했으니 여기에서 12달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상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 몇 개월 경과됐어요? 1월, 2월, 3월 3개월이잖아요. 그 3개월치만큼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 3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처리했다 가정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처리해요. 그럼 150만원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돈 받은 금액은 얼마? 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 300만원 합치면 450만원이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럼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차변의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쓸 공간이 없네요. 자, 여기에 적을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손실 150만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자,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2024년도 12월 31일자에 상각을 합니다. 120만원. 자, 그럼 두 번째는 2025년도 4월 1일에 처분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할 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월화 상각을 해줘야 돼요. 이때 월화 상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600만원에 5년치만큼 정액을 나눠버리니 120만원이 되잖아요. 이 120만원을 이거는 1년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치 금액을 12달만큼 또 쪼개요. 그래야 하면은 한 달치 금액이 나와요. 10만원씩. 한 달치 금액이 나오죠. 10만원. 그러니까 이때 10만원에서 경과 기간은 몇 달이에요? 그렇죠. 1월, 2월, 3월이 돼요. 그래서 3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3개월치만큼 이 금액을 상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해보면은 150만원만큼 차변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내가 처분하는 금액만큼 돈을 적게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2024년 1월 1일 출시한 신제품 Y와 관련하여 개발비 3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주식회사 JB는 개발비에 대해 자산 인식 요건을 가능함을 판단합니다. 이거는 개발비에 성공했어! 라는 뜻이 돼요. 성공했어. 그래서 자산 인식 요건을 가능함을 판단했다. 이거는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 성공, success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 연수를 결정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최소 20년 동안은 회사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20년 동안은 그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독점했다. 20년 가능하겠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 20년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 돈이 생겼다. 라는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 회사 20년 동안 다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제품 Y의 개발비가 자산의 인식 요건이 가능할 때 2024년도 상각비는 얼마냐? 자,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게 그 개발비에 관련을 해서 약간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 기간을 의미를 하죠. 이 독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을 잡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은 20년, 뭐 의장권은 뭐 10년, 뭐 상표권은 10년 이렇게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개발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의 독점적 기간은 뭐 50년이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상각을 하면 돼요. 근데 강제 법령이 안정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이제 정하는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기간을 알아본 결과 20년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법령은 없고요. 계약에 의한 독점 백타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 이 부분은 강제법령에 대해서는 무시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2024년도 1월 1일에 투자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실성이 뭐냐면은 개발비를 만약에 시작점은 언제고 출시한 게 언제나 했을 때 출시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개발은 언제 시작했냐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실수를 하면 좀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개시를 한대요. 뭐 이건 투자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출시한 신제품 와이어 개발 3천만 원짜리. 이때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몇 년 동안 상각 가능하냐? 20년 동안은 해먹을 수 있겠다. 근데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 뭘로 해줘야 돼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있으면은 정률법이나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쓸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을 때는 뭘 써야 돼요? 정해법 이용이 되죠. 아무런 없으면은 그냥 정해법이에요. 아무 없으면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아무 말 없으면은 정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20년만큼 나눠버리면 돼요. 만약에 월화 상각이한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간만큼 이제 월할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20년만큼 나눠버려요. 얼마?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150만 원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15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합병 관련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TV의 영업권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영업권을 의미하고요. 합병에 대한 부분에 M&A를 뜻합니다. 자, 합병이라는 뜻이 이제 A 회사하고 이제 B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통합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봤을 때는 구글을 예시를 들면 돼요. 구글은 수십 개의 회사를 통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냐면은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대 회사의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줍니다. 부채 가치를 빼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순재산, 자본의 가치가 나올 거예요. 이 자본의 가치에서 내가 인수합병을 해서 내가 사들인 금액, 그러니까 구입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입 금액에 이 금액을 빼고 그 차익만큼이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리는 이제 이런 원리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쉽거든요.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라면은 차변의 자산으로 처리해요.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은 만약에 합병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산의 가치를 계정 과목을 일일이 하나하나 라라라라라라 그냥 다 적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차별 영업권 얼마, 대별 보통예금 얼마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얼마, 부채 가치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복잡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복잡하니 뭐 그냥 뭐 따로 그냥 하세요. 그냥 영업권만 그냥 처리해라 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혈광회사에서 있을 때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은행에서 합병을 반대를 해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영업권 그냥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산 부채 다 적어서 나머지 금액을 적거나 그렇게 해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는 얼마 이렇게 하고 부채의 가치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각각 그 우리의 그 증가 요소 있잖아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할 때 그 증가의 요소에 맞춰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다고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인수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1,000만 원에 인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왜냐? 합병을 했을 때 그 저기 대표 이사한테 돈 줘야 되거든요. 돈 받고 인수해야 되지. 돈 안 받고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각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 분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합병 관련은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차 차익이 남죠. 자, 여기서 수정을 할 게 좀 있습니다. 수정을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인수가격을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좀 바뀔 거예요. 자, 2,000만 원을 변경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수가격은 이제 보통 예금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답은 제가 임의로 그냥 15번에, 16번의 답을 4번으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맞겠구나. 예,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할게요. 2,0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혹시나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문제에서 오류가 났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아하니 2,500이고 여기가 2,500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합병할 때는 합병을 찬성할 때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합병 찬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는 못 해요.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져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0, 2,500 이렇게 맞추면은 나머지 금액 500만 원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권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의도는 16번에 답 4번으로 의도를 해놨었는데 금액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금액을 계산 안 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버렸으니 인수가격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자산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산 계정 과목만 짝지어진 것. 그러니까 두 개 다 자산 이렇게 돼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선급금 자산입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급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아니죠. 이건 예외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 자, 외상매출금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내가 돈 안 준 거잖아요.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채가 되는 거고 가지급금은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산이고 가수금은 정체불명의 돈인데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고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 해지했을 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채고 선수수익은 수익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 아닙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부채가 돼요. 자, 이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만 짝지어진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JB에서 지산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정문계로 오른 것은입니다. 현실적으로 못 찾아요. 이거는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문제 봅시다. 상품 7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으며 대금 결제 시 매입 할인 3만원을 기입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사실 왜냐면은 할인을 이렇게 해줬는데 할인을 할 때 그 할인했다는 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3만원은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하였으니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차변에 상품 해가지고 7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70만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매입 할인은 이제 대금 결제 시에요. 결제 시.
결제했다는 건 돈 줬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거는 돈 줬다는 의미예요. 결제 시라는 뜻은 돈 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 처리할 때 외상 매입금은 장부상 그대로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죠. 외상 매입금 67만원. 그럼 대변에 현금 67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 제가 저기 아산에 온 아산 전문학원에서 여성 새로기 일하기 센터 할 때 이걸로 실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외상 매입금을 매입 할인 3만원을 즉시 빼고 회계 처리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잔액 잡을 때 이 3만원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우리 3만원 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3만원 제가 덜 보냈어요? 보내드릴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3만원 매입 할인된 거를 빼먹고 3만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확인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 매입금은 장부상 금액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잔액 자체가 대변에 70만원, 차변 70만원 이렇게 있으면은 잔액이 0이 돼요. 잔액이 0이 되면은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에 대한 오해는 풀렸잖아요. 근데 현금 67만원 준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만원 물어쳐야 돼요. 매입 할인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빼먹었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아니죠. 4번이에요? 아니죠. 1번은 요거는 구입시에 대한 회계 처리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계는 67만원 돼 있는 부분을 금액으로 바꿔주고 대변에 매입 할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 그 오류수정 문제할 때 가끔씩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옳은 건 2번이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와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채는 자기 자본이고 주식은 타인 자본이다. 틀렸죠. 사채는 내 돈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입니다. 근데 주식은 내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돈으로 지급해요. 이거 투자자에서 받은 돈이긴 한데 내 돈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났을 때는 그 재산 범위 안에서만 돈 주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사채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돈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으로 보는 거고 주식은 망해도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내 돈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기 자본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돼 있으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사채와 주식은 보통주 및 우선주에 해당이 되며 모두 의결권이 있다. 19번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해볼게요. 사채와 주식은 보통주 및 우선주에 해당이 되는데 사채는 솔직히 뭐 신주 이승권부 사채나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의견권이 없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보통주만 의견권이 있어요. 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채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주식은 자녀 재산권만 지급합니다. 아까 1번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채는 회계 처리 시 할증 발행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할인 발행인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 이 사채가 아니죠. 뭐예요? 자본이죠. 그래서 주식을 뜻합니다. 주식에 대한 자본에 대한 거래에 해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3번 아니에요. 4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은 해가지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실수가 나왔네요. 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빈 칸. 칸이 아니고 잘못했어요.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 빈 칸입니다. 이게 수기를 입력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이거를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이렇게 하되 밑에를 조금 바꿨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2022년도 문제랑 제 예전에 했던 그 문제랑 문제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 읽어보시면은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례 문제를 통해서 예전에 이것만 한번 정리 한번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시험 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뭐 정리하거나 글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월, 6월, 7월 달 또 이제 6월 달 시험 치면은 또 문제 받아서 또 작업을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 봅시다. 자, 문제 읽어 봅시다. 자, 종업원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퇴직금 주고 싶어요. 몇 년을 지나가지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 될 상황인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고 싶냐? 막대한 퇴직금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는 게 뭐냐? 퇴직연금인 거예요. 퇴직연금은 평소에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그 다음 퇴직할 때 돈을 주는 건데, 나머지 차이만큼 주면은 회사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안 드는 회사는 엄청난 그 막대한 퇴직금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퇴직연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격리하는데 퇴직연금 안 들었다, 꼭 한번 건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험 안 들어놓은 것도 이 건의해가지고 보험해가지고 이거 도장 깨기 식으로 한 번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큰 수혜가 났었어요. 신문에 대문짝이 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풍수재해보험을 쓰게 받았어요. 그래서 풍수재해보험 이제 들고 이제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장 깨기 이제 하나씩 이제 배상물 책임보험 이제 하나씩 이제 보험 들기 깨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이제 회사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격리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험 같은 거를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아요. 이 퇴직연금도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가 되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권리로 취급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퇴직연금 꼭 들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종업원이 퇴직할 시점에 법에 의해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적인 의무뿐만이 아닌 종업원의 퇴직 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뜻은 뭐냐면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뜻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유출을 한다는 거는 부채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부채로 봐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퇴직 전 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 퇴직금 추계액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즉 종업원의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금은 기업이 현재 부담하는 의무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므로 회계상 A의 정의에 충족된다.
이 뜻은 뭐예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함으로 이 뜻은 이제 아까 위에 있듯이 부채 계정 과목을 뜻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A의 정의에 충족된다. 뭐예요? 그러면 핵에상 이제 부채의 정의에 충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게 부채 계정 과목을 뜻하는데 그럼 아까 위에 건 밑에 건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정의에 충족된다. 그러니까 위에 제가 적었을 때 대한 부분이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채로서 이는 뭐예요? 계정 과목이 퇴직금 뭐예요? 그렇죠. 퇴직금 충당 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번씩 도장 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B는 맞았죠. 그럼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어떻게 계상되어야 되냐? 재무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 B를 아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계상될 금액은 결산일 현재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금 예상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뜻은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죠. 우리는 이 예상액을 아까 뭐예요? 추정하여 결정한다. 퇴직금 추계액이죠.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부른다. 아까 위에 왼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거 적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상 계상돼야 할 B를 확정한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얘기를 하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과 B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C 퇴직금 추계액을 얘기했었죠. 추계액의 금액이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차이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 B는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요새는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차변에 뭘로 하면 돼요? 비용 처리하잖아요. 뭐예요?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DB형, 즉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신생회사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안 해요. 요새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옛날 회사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A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답 나왔죠. 부채예요. 2번 4번 답 아니죠. B는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DB형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주최를 해서 여기서 이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적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근데 연금식으로 적립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답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위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도장 깨기 형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뭘 하면 돼요? C는 우리 예상액은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죠. 퇴직급 아닙니다.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그래서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번 4번 이미 틀렸고 그럼 D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답이 두 개가 되네요. 잘못 적었네. 원래 이게 2번을 퇴직급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 이것도 수정할게요. 그래서 본 답은 몇 번이냐면은 20번의 답은 3번으로 의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것도 수정할게요. 그래서 D를 여기 퇴직급여 여기에 충당 퇴직급여 말고 여기에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요거를 퇴직급여로 변경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